네, 안녕하세요. 염블리의 비밀노트 2부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2월 3일 월요일은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PMI가 나오게 되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랑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2월 4일은 미국의 졸트라고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AMD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월 5일은 미국의 1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노보노디스크와 일본의 토요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죠. 퀄컴과 ARM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월 6일은 아마존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2월 7일은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미국의 1월 ISM 제조 PMI가 요새 좀 반등하는데, 이 지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이익이 차후에 증가하는 그런 이제 그 선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 최근에 이제 소프트뱅크에 이게 어쨌든 인수됐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내줄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일본의 토요타도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를 할지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현대차한테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아마존도 또 빅테크 회사 중에 AI 투자를 정말 많이 하니까 아마존도 투자를 계속 늘릴지 아니면 딥시크 영향 때문에 좀 줄일지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중요할 것 같고, 삼성그룹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재용 회장 항소심,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또 빠르게 경영에 복귀할지 안 할지가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CES에서 젠슨 황이 로봇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다 이렇게 언급하고, 최근에는 소프트뱅크가 그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스타트업 이름이 스킬드 AI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돈은 거짓말을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말 그 빅테크들이 다 로봇에 막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언급했고, 젠슨항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도 미국의 AI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회사에 이제 원래 기존의 그 투자 금액보다 더 늘려서 투자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지분 인수를 할 정도로 로봇 시장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베어로보틱스라는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로봇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회사가 베어로보틱스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 지분은 원래 예전에 인수를 했는데 추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51%까지 지분을 늘려가지고요. 최대 주주가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질 텐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로봇 시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질 텐데, 테슬라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미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이 더 나올 것 같고, 로봇 전쟁의 중심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절 역할하는 또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 부품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로는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름이 그냥 로봇입니다. 로보. ROBO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 로보라는 또 ETF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 빅테크가 괜히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재밌는 게 완성차를 제조하는 현대차랑 기아는 부진했는데 그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완성차보다 부품사가 더 실적이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 완성차가 지금 최근에 판매가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늘진 못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판매가 좋았는데 이게 판매가 좀 둔화되는 데다가 재고가 좀 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재고가 부족했거든요. 차를 이제 제대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부품사가 안 좋죠. 차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이게 공급망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반대예요. 오히려 재고가 늘고 있어요. 이제 차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느는데 지금 주문해도 이제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재고가 증가하면요, 완성차는 가격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재고가 늘면요, 이제 차를 판매할 때 옛날에는 차가 부족하니까 굳이 인센티브라 그러죠. 소비자한테 뭐 혜택을 준다거나 딜러들한테 돈 더 줘가지고 야 이거 좀 더 많이 팔아줘. 이럴 이유가 없어서 인센티브가 확 떨어졌어요. 이게 비용이거든요. 차 업체 입장에선. 근데 이게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왜냐면 이제 재고가 좀 증가하면서 차를 또 이제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증가는 또 비용 부담. 근데 이런 것들은 완성차가 또 이제 비용 부담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완성차 실적이 어쨌든 이번에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부품사는 또 반대거든요. 어쨌든 생산이 늘어나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진 게 이 현대차하고 기아랑 단가 협상을 해요. 원재료비나 물류비, 인건비 등을 일단 먼저 떠안아요. 먼저 이제 떠안고 하반기에 그거를 이제 재협상을 해가지고 일부 돌려받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받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좀 최근에 전장 부품 이제 자동차가 모든 이제 부품들이 다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전장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마진이 또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장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GM하고 이제 그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앞으로 같이 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럼 GM의 현대모비스 부품을 또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고객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미국에서도 차를 좀 오래 타나 봐요. 연식이라 그러죠. 예. 연식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연식이 한 11년 정도 이렇게 보통 평균 연식이 11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12.6년으로 늘어났대요. 예. 근데 연식이 올라가면 어쨌든 AS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죠? 오히려 네. 새 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보다 네. AS가 또 마진도 좋아요. 역시 되게. 옛날 말 틀린 게 아닌데요. 그 중고차 사면 유지비 많이 든다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식이 올라가면 AS 시장은 더 커지니까 현대모비스는 사실 번 돈의 많은 부분이 AS 부품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도 현대모비스나 이런 이제 부품사한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부품사보다 완성차가 훨씬 좋았는데 최근에 이것도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부품사가 조금 유리해지는 쪽으로 약간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딥시크에는 좀 가려졌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비만 치료제. 이번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아미크레틴의 초기 임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앞으로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관련주가 있고 ETF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좀 주가는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이 치료제가 36주 후에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평균 체중이 무려 마이너스 22%나 감소한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좀 효능을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고 사실 비만 치료 이제 비만은 미국에서 질병으로 분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되면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제 투자들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일라이릴리랑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있겠고 근데 ETF 또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이나 이제 해외의 유명한 그 비만 치료제 기업들 투자하는 ETF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라이릴리가 27% 들어가 있고요. 노보노디스크가 21%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요 글로벌 제약사를 합쳐놓은 건데 요런 이제 ETF가 있고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요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코덱스냐 타이거냐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나 해외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기업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기업은 한미약품이 있고요. 실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펩트론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아야 되는데 펩트론 기술을 사용하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는 말씀하신 주사제 말고도 이제 경구용으로도. 경구용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바이킹 네. 테라피틱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도 네. 좀 근데 이제 인기가 있는 그게 것 같고. 경구용이 과연 이제 효능이 어느 정도냐 관건이 너무 편리한데 네. 주사제보다 효능이 떨어지면 그게 게임 체인저가 좀 되긴 어렵기 때문에 효능은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이상 뭐 이렇게 임상 결과들이 나오긴 네. 하던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한민국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래도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경우에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거든요. 이제 인구가 주는 거죠. 인구가 줄면 결국엔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성장률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인구 감소 심각하다. 그래서 다행히 좀 반등은 했지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도 결국 자동화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AI나 로봇 또 자율주행, 무인기기. 요즘에 뭐 식당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무인 서빙 로봇도 있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 가서 이게 되게 흔해졌죠. 지금 익숙해진 게 그냥 이제 서빙 직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태블릿으로 다 주문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각 가정에 로봇 한 대씩 있는 시대도 점점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산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비만 치료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죠. 그럼 고령화하면 결국 헬스케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피부 노화가 점점 더 고령화되면 피부 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라 그러죠. 뭐 보톡스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약간의 뭐 출산율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옛날보다 물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성비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성비 소비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요즘에 나오는 또 MZ 세대들은 돈을 이렇게 막 함부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가성비를 정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화장품 아시죠? 아 예. 화장품도 유명한 브랜드 걸 안 쓰고 저희 올리브영 가서 다이소 가서 다이소는 5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비싸봐요. 신기할 정도로 예. 싸요. 예. 근데도 품질은 어쨌든 좋은 네. 편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가성비 소비가 이제 대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직장인분들 진짜 밖에 나가서 밥 먹기 얼마나 겁납니까? 그렇죠. 점심 한 끼 그냥 10,000원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슈를 끄는 게 단체급식. 아 사내 구내 식당. 식당. 이 시장은 지금 내수는 지금 정말 어려운데 단체급식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오히려 이런 이제 물가 상승 여파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딥시크 사태로 미국이 중국을 더 규제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이 계속될 경우에 시장의 흐름보다도 이런 그 규제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주도주들 보면요. 최근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데 중국을 규제하면서 중국에서 받을 수가 없는 산업들 있죠. 미국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산업들이 주도주가 이미 됐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지만 23년도에 2차 전지가 급등한 그렇죠. 적이 있죠. 예. 그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기차 이제 많이 팔릴 텐데 중국 배터리 쓰면 안 된다. 그럼 대안은 누구냐?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정말 배터리주들이 많이 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그걸 대체한 게 누구냐면 조선주하고 변압기입니다. 조선주는 중국 배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미국은 좀 군함도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에 그걸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조선주가 됐고 변압기는 미국이 만들긴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고 사실 변압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라든가 일본, 한국이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주요 경쟁자가 중국이죠. 근데 중국 변압기를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력기기 엄청 깔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한국산 변압기 써야 된다. 이래서 변압기주들이 또 엄청나게 주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공통적인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바이오 위탁 생산. 이건 제가 이제 이 머니홀라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을 중국에 맡기는데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미국도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제약 수요가 많은데 이걸 직접 만들기보다는 보통 위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중국에 그동안은 좀 많이 맡겼어요. 미국 기업들도. 워낙 잘 해주니까. 근데 이제 작년부터 생물보안법 만들어서 야, 하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아직 생물보안법은 통과는 안 됐지만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딥시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미국이 바이오 쪽도 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은 통과는 좀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예를 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중국의 또 대체 수요를 받을 수 있고 미국에 또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또 로봇 부품이라든가 MLCC, OLED 이런 거 다 중국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산업들이 중요한데 중국 거 쓰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한국이 또 잘하는 또 시장 중에 하나니까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올해 또 투자하실 때 과거의 사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중국을 대체하는데 미국이 필요한 거. 이게 뭘까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 유명한 투자자죠. 알터미터 캐피탈의 브래드 거스너가 네. 얼마 전에 CNBC하고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AI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제가 보니까 급성장할 것 같다 네. 이런 견해를 밝힌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의 주식 반도체 AI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게 긍정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발언을 보면 뭐 엔비디아 더 투자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이분이 사실 우버, 메타, 엔비디아 설립 초기부터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게 일부에서는 뭐 엔비디아 거품 아니냐 하지만 어쨌든 3, 4년간은 걱정할 필요 없다. 컴퓨팅 자원은 부족하다. 딥시크 충격 나왔다고 이를 바꾸진 않는다. 예, 여전히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소프트뱅크나 소프트뱅크, 예. 오픈 AI, 오라클이 같이 이제 앞으로 5천억 달러 5천억. 투자한다 그랬는데 1년 동안은 1,000억 달러 투자하거든요. 근데 1,000억 달러 구축하면 200만 개의 GPU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연간 GPU 생산량이 6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하는 데만도 200만 개니까 나머지 다른 데서도 지금 뭐 민간 기업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이 600만 개 생산하는 게 어쨌든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급 부족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줬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AI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활용도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경쟁사들도 물론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글도 자체칩 만들거든요. TPU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GPU를 또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대체는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AI 시장 성장 때문에 또 한마디 했던 게 확실히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인 얘기인 게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커질 것 같다. 이거는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이분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의 승자는 AI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AI를 이제 얼마나 잘 값싼 가격에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멘트인데 어쨌든 이분의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건 분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동안 AI 지출이 늘면서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은 했지만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처가 일부 생긴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이제 차후에 할 거니까 결국 실적 발표에서 젠슨항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낙관론이다 비관론이다 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1월에는 국내 증시가 비교적 성과가 좀 있었는데요.
2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미국은 좀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딥시크가 뭔가를 이제 그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일단 건드려 버렸어요. 예, 건들면 안 되는 그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좀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켜보자. 이 빅테크가 지출을 계속할까? 의심을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겠죠. 관망을 하려는 심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 투자는 당분간은 조금만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주가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선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좀 소외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투자가 좀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상승한 업종들은 2월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쪽에서는 저는 좀 저평가된 가치주, 뭐 예를 들면 고배당주나 이런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웨이랑 HMM이란 기업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공시를 확인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장주에서는 이번에 딥시크 사건도 있지만 AI 대중화가 빨라지면 수혜받을 수 있는 데가 무엇일까? 이것도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애플 같은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뭐 아니면 로봇주들, 뭐 자율주행. 왜냐면 AI가 대중화돼서 가격이 싸지면 이런데 이걸 탑재해서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로봇 자율주행에 탑재하기가 더 용이해지잖아요. 그럼 그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2월 달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달성 시기도 빨라질 거고 네. 그쪽에서. 그럼 이번 주에 이사님이 선정하신 관심 가질 증권사 보고서는 어떤 주제입니까? 일단 바이오 쪽인데 사실 이제 보고서가 사실 이제 우리 하루밖에 안 열려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중에서 그냥 네네.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바이오, 옥석, 그리고 중국인데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이거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영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그냥 제가 발췌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생물보안법 있죠. 그 네네. 내용들은 제가 생략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도 담겨 있고, 그래서 핵심은 CMO 기업들, 우리나라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좀 관심 갖자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면 역가라는 좀 용어가 있어요. 좀 생소하시죠? 저도 읽고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걸 항체로 바꾼 다음에 항체 가지고 이제 그 항암 물질, 이제 항암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드는 게 이제 세포주라고 하는데, 이 세포주가 어쨌든 항체 치료제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를 거대한 그 배양 용기에 담아 이걸 배양액에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잘 만들면 당연히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배양액을 만들어내면 항체 치료제 양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유리할 수 있는데, 바이오 리액터 이 배양기에서 만들 수 있는 항체 치료제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역가가 높으면 좋겠죠. 높으면, 네. 예, 그만큼 더 같은 양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품은 그 경쟁사보다 2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11.6g이래요, 리터당. 근데 경쟁사는 한 5g 정도 돼요. 그럼 당연히 같은 이 바이오 리액터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 삼성에 맡기는 게 훨씬 싸죠. 그렇죠. 훨씬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삼성의 이런 역가를 봤을 때는 경쟁력이 뛰어나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제일 이슈가 약가 떨어뜨려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약가이나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약가가 떨어지면 글로벌 제약사는 이제 좀 스트레스 받겠죠. 가격을 낮게 팔아야 되면. 그럼 비용을 일단 짜서라도 줄여야 돼요. 비용을 줄이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회사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싸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 더 많이 아마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 달라고 채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이제 보고서를 한번 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일부만 지금 따왔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등이고 향후에 저도 이제 머니올라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저는 하이닉스랑 2등 경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이슈가 결국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머니올라 연블리의 비밀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월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